당신은 지금 이미 늙어가고 있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 주름이 보이기 훨씬 전부터요. 흰머리가 나기 훨씬 전부터요. 어쩌면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는 노화라는 사건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화를 어떤 특정한 순간에 시작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0이 되면 혹은 신이 되면 그때부터 몸이 늙기 시작한다고요. 그 전까지는 청춘이고 그 이후부터는 노년으로 향하는 내리막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20살의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순간에도 당신의 세포 속에서는 이미 노화라는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었다면요. 만약 노화랑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사건이 아니라 태어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연속적인 과정이라면요. 과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노화는 늙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이 말은 처음에는 서늘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당신은 이 말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희망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왜 그리고 어떻게 나이보다 먼저 늙기 시작하는지 그 진짜 원리를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노화를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일이 한 번 지날 때마다 나이가 한 살 늘어나고 그 숫자가 곧 우리 몸의 상태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편리한 착각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 믿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같은 45살인데도 어떤 사람은 몸이 이미 지쳐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20대처럼 활력이 넘칩니다. 달력의 숫자는 똑같은데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럭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나이라고 부르는 것과 몸이 실제로 겪고 있는 노화는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달력이 세는 숫자이고 다른 하나는 세포가 겪는 현실입니다. 이 둘은 놀라울 만큼 자주 어긋납니다. 두 번째 역설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젊음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20살, 30살의 몸은 아직 노화가 시작되지 않은 깨끗한 백지 같은 상태라고요. 하지만 생물학자들이 세포 단위로 들여다본 현실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마다 아주 미세한 손상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이 손상은 20살에도 30살에도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양이 아직 적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노화란 어느 날 갑자기 스위치가 켜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몸속에서 조용히 쌓여가고 있던 어떤 것이 마침내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늙기 시작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은 사실 노화의 시작이 아니라 노화가 마침내 겉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용한 과정은 정확히 무엇이냐? 우리 몸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설계되었을까요? 노화를 설명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도 과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어느 한 가지 원인만으로 노화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갈래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몇 가지 핵심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텔로미어입니다. 우리 세포 속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의 끝부분에는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 캡처럼 염색체를 보호하는 짧은 반복 서열이 있습니다. 이것을 텔로미어라고 부릅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는 조금씩 짧아집니다. 그리고 텔로미어가 어느 한계 이하로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거나 스스로 기능을 멈추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발견은 세포에게도 일종의 분열 횟수 제한,
생물학자들이 흔히 헤이플릭 한계라고 부르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손상된 채로 살아남는 세포들, 즉 노화세포입니다. 어떤 세포는 손상을 입어도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다만 더 이상 정상적으로 분열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이 세포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변 조직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노화세포 관련 분비 표현형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몸 곳곳에 낮은 수준의 만성 염증을 퍼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화 연구자들은 이런 종류의 나이 관련 만성 염증 상태를 가리켜 인플레이징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듯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물을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반응성이 매우 강한 부산물, 즉 활성산소도 함께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적정 수준에서는 세포 신호 전달에 필요한 역할도 하지만 그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세포의 방어 능력이 약해지면 주변의 단백질과 지질, 그리고 DNA를 서서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화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 중 하나인 산화 스트레스 이론의 핵심입니다. 다만 최근 연구들은 활성산소가 노화의 유일한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손상 경로 중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전자 자체가 아니라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DNA 서열은 평생 거에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위에 덧씌워진 화학적 표지들, 즉 후성유전학적 정보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변화 패턴을 분석해 세포의 생물학적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을 개발해왔고, 이를 흔히 후성유전학적 시계라고 부릅니다. 이 시계로 측정한 나이는 실제 달력 나이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바로 이것이 같은 나이의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노화 속도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켜 서로를 가속화합니다. 손상된 DNA는 세포를 노화 상태로 몰아가고 노화된 세포는 염증을 퍼뜨리며 그 염증은 다시 주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노화는 이렇듯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 몸은 왜 이런 손상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방향으로 진화하지 않았을까요? 스스로를 계속 수리하며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는 몸을 갖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진화생물학의 답은 우리의 직관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먼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세상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수만 년 전 인류의 조상들은 맹수의 위협, 굶주림, 질병, 사고, 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의 원인은 오늘날처럼 오랜 세월에 걸친 서서히 진행되는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노화로 인한 질병이 심각해지기 훨씬 이전에 다른 이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진화의 관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자연 선택은 오직 번식에 성공하고 그 자손이 다시 살아남아 번식할 수 있도록 돕는 형질만을 선택합니다. 만약 어떤 유전적 특성이 젊은 시절, 즉 번식이 활발한 시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번식을 마친 이후의 노년기에는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해도 자연 선택은 그 특성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로운 결과가 나타날 무렵이면 이미 그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충분히 전달된 뒤이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이 현상을 기량적 다면발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젊을 때는 이롭지만 나이 들어서는 해로운 유전적 특성이 진화의 눈을 피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인류용 신체 이론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 몸이 가진 에너지와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몸은 그 제한된 자원을 두 가지 용도, 즉 번식을 위한 투자와 몸을 유지하고 수리하기 위한 투자로 나누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야생에서 개체가 오랫동안 생존할 확률 자체가 낮았던 조상들의 환경에서는 완벽한 세포 수리 시스템의 자원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보다 그 자원을 번식에 더 많이 투자하는 개체가 더 많은 자손을 남겼을 것입니다. 즉 몸이 영원히 완벽하게 수리되도록 설계될 필요가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려는 몸을 번식이라는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일종의 소모품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고대의 환경과 현대의 환경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대 인류의 환경에서는 외부의 위협이 워낙 컸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손상이 실제로 눈에 띄는 문제가 될 만큼 오래 사는 개체 자체가 드물었습니다. 노화는 존재했지만 그것이 문제로 드러나기 전에 다른 요인들이 먼저 생을 마감시켰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위생과 의학, 안전한 주거, 안정적인 식량 공급 덕분에 우리는 조상들이라면 결코 도달하지 못했을 나이까지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한때는 절대 표면화될 일이 없었던 그 느린 손상의 과정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화는 현대에 새로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노화는 언제나 우리 몸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그것이 드러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몸이 애초에 대비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던 그 오랜 시간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되고 조용한 손상은 정확히 몸속 어디에서 시작되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노화의 흔적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이제 그 과정을 하나의 런스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세포 하나의 아주 일상적인 활동에서 시작됩니다. 세포는 살아있기 위해 끊임없이 분열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스스로를 복구합니다. 이 평범한 활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아주 미세한 마모를 함께 남깁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DNA는 복제됩니다. 복제 과정은 놀라울 만큼 정교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오류가 생기고 세포에는 이 오류를 고치는 복구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구 시스템조차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쳐지지 않은 작은 오류들이 아주 천천히 쌓여갑니다. 동시에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는 조금씩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임계점 아래로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상태, 즉 노화 상태로 들어가거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계획된 세포사멸의 길을 걷습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세포는 몸에서 깨끗이 제거되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됩니다. 하지만 죽지 않고 노화 상태로 남는 세포도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몸 안에 계속 머무르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으로 염증성 물질을 흘려보냅니다. 이 염증성 물질은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신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노화세포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그에 따라 몸 전체에 낮은 수준의 만성염증이 서서히 배경처럼 깔리게 됩니다. 이 만성염증은 관절, 혈관, 피부, 뇌를 포함한 몸 전체의 조직에 조용히 부담을 줍니다. 혈관에서는 이 염증이 혈관 벽을 서서히 뻣뻣하게 만드는 과정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서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 섬유가 서서히 손상되며 탄력을 잃어갑니다. 근육에서는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면서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뇌에서는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조금씩 정교함을 잃어가며 정보 처리 속도나 특정 기억 기능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공통점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포 하나하나의 아주 사소한 사건들이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결과입니다. 행동에서 시작해 봅시다. 세포는 살아있기 위해 분열하고 대사합니다. 그 결과로 DNA에 미세한 손상이 쌓입니다. 손상된 세포는 노화 상태로 전환되거나 제거됩니다. 노화 상태로 남은 세포는 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 럼증은 조직 전체의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 우리는 그것을 노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런세를 이해하고 나면 노화라는 단어가 더 이상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사건들이 쌓여 만들어낸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미세한 손상들의 밑바닥에는 생물학을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물리 법칙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이만의 사고방식을 빌려오고자 합니다. 파이만은 평생 동안 여력학과 엔트로피라는 개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로 무질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즐겨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력학 제2법칙, 흔히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원리입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어질러집니다. 반대로 어질러진 방이 저절로 정돈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뜨거운 커피는 시간이 지나면 식지만 식은 커피가 저절로 다시 뜨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우주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가는 방향으로만 저절로 움직입니다. 생명은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는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사용해 스스로의 질서를 유지하고 손상된 부분을 고치고 필요한 물질을 정확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무질서를 향해 흘러가려는 우주의 거대한 경향을 거슬러 국수적으로 질서를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문제는 이 작업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고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활성산소와 같은 부산물을 만들어내며 또 다른 손상의 씨앗을 뿌립니다. 세포는 손상을 고치는 동시에 그 고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손상을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단백질 수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몸속 단백질들은 정교하게 접힌 3차원 구조를 통해 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백질들은 포도당과 같은 당 분자와 원치 않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 서로 엉겨붙는 현상을 겪기도 합니다. 이를 최종당화사물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변형된 단백질은 원래의 유연한 구조를 잃고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고 혈관이 뻣뻣해지는 현상의 배경에는 이런 미시적인 화학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포는 이런 손상된 단백질들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정교한 청소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오래되거나 손상된 세포 내 구성물을 스스로 분해해 재사용하는 이 과정을 자가포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자가포식 시스템의 효율 역시 서서히 떨어지는 경향이 관찰되며 그 결과 손상된 물질들이 세포 안에 조금씩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결국 노화란 무질서를 향해 흘러가려는 우주의 근본적인 경향과 그 흐름을 막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쏟아붓는 생명의 저항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주 오래된 줄다리기입니다. 생명은 이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주 오랫동안 놀라울 만큼 정교하게 그 흐름을 늦출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인 줄다리기는 우리 몸속 가장 복잡한 기관 하나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바로 뇌입니다. 뇌 역시 이 엔트로피와의 싸움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뇌가 노화를 다루는 방식에는 다른 장기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의 특정 영역에서는 신경세포 간의 연결,
즉 시냅스의 밀도가 서서히 변화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보를 아주 빠르게 처리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은 젊은 시절에 비해 서서히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나이가 들어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반복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해 뇌 속 신경회로가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유아기에 가장 왕성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심지어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 왔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근육이 사용하지 않으면 악해지고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할 수 있는 것처럼 뇌 역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노화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호르메시스라는 현상입니다. 이는 적당한 강도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몸의 방어 시스템과 회복 시스템을 자극해 장기적으로는 몸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와 신경계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스트레스에 반응하며 회복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재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몸이 손상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손상과 회복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단련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조상들이 결코 마주하지 못했던 그 오랜 손상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흔이 되고 신이 되어서야 노화를 발견했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어 온 이야기의 뒤늦은 목격일 뿐입니다. 우리가 처음 느꼈던 그 낯선 위화감, 20살의 건강한 몸속에서도 이미 노화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그 럭설은 이제 더 이상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처음부터 짊어지고 있던 지극히 자연스러운 물리적 운명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노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절망이 아닙니다. 노화의 속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생물학적 노화의 정도가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강력한 개입 방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적절한 강도의 운동은 근육과 심혈관계뿐 아니라 세포 차원의 회복 시스템 전반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호르메시스의 원리처럼 적당한 신체적 스트레스는 몸으로 하려금 스스로를 더 잘 수리하고 방어하도록 이끕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은 몸과 뇌가 낮 동안 쌓인 손상을 정리하고 회복하는 핵심적인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는 세포의 복구 활동과 노폐물 제거 과정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여러 연구에서 노화 관련 지표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셋째, 식사의 패턴과 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열량 섭취와 만성적인 혈당 스파이크는 체중당화사물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대로 적절한 식사 간격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세포의 자가 포식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돕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넷째, 만성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 시스템을 계속해서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노화 관련 만성 염증의 배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와 지속적인 학습,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뇌의 신경가소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익숙한 패턴 속에만 머무르기보다
뇌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져주는 것이 뇌의 회로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극단적이거나 마법 같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이 이미 가지고 있는 회복과 적응의 능력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능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방식과 환경에 맞춰 스스로를 조정해왔을 뿐이나 그 조정의 방향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노화의 속도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일은 우리의 손이 닿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미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는 서늘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이 문장을 들으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그 미세한 손상은 사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의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에너지를 쓰고 무언가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마모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손상되지 않는 존재는 애초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를 삶이 끝나가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노화란 우주 전체가 무질서를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생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흐름을 거슬러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몸속 수십조 개의 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식어가는 커피가 저절로 다시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그 냉정한 물리 법칙에 맞서 끈질기게 스스로를 다시 때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첫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의 몸은 단 한 번도 이 싸움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이 숨쉬는 모든 순간 그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거울 속에서 새로운 주름 하나를 발견하는 날, 그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름은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끈질기게 무질서로 흘러가려는 이 우주에 맞서 싸워왔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기록입니다. 당신은 늙어가는 존재이자 동시에 그 늙음에 맞서 매 순간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당신은 나이라는 이 지극히 평범한 숫자를 다시는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